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4월 재보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군의 움직임이 이목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이태규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선거 전에 코로나19 상황을 먼저 좀 짚어보겠는데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수도권은 2.5단계, 또 비수도권은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상황인데 이번이 마지막 고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것이 2.5단계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한테 사실 생존의 위기까지 이렇게 몰아가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오랜 거리두기 기간 때문에 피로감도 많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이 2.5단계를 연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짧고 굵게 이렇게 3단계로 해서 한번 확산을 저지하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3단계를 통해서도 만약에 확산이 저지가 안 된다면 이건 이제 거리두기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도 이제 다른 제안을 좀 하셨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일률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렇게 하지만 네. 사실 그 맛집인데 작은 식당에 가면 이게 3, 4인씩 몰려서 거의 바글바글 하면서 식사하면서 그대로 큰 소리로 대화하고 뭐 이런데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것을 영업시간을 9시로 제한하다 보니까 그 9시 전에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오히려 밀집되는 그래서 거리 두기가 아니라 오히려 거리 좁히기가 되는 이제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이후에는 어떤 그 운행 횟수를 줄이거나 이러니까 지하철에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몰려드는 거죠. 이게 이제 풍선 효과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꿔서 실질적으로 밀집과 밀폐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히려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식당의 영업시간도 9시로 제한하지 말고 그 공간의 3분의 1 정도만 엄격하게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네. 그리고 식당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없도록 뭐 이렇게 하면서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재의 조치가 더 이상 확산을 저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그래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요, 전 국민이 접종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정부의 백신 예산 확보나 준비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정부가 지금 확보한 예산은 이제 백신의 구입 비용입니다. 이것이 한 1조 3천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접종을 무료로 국가가 해줘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근데 이 접종 비용이 전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국가가 결정한 접종 비용하고 정부가 지금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 이것이 이제 얀센을 빼면 나머지는 2번씩을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억 6천여 분의 어떤 접종 비용이 있는데 이것이 국가가 정한 비용대로 계산해 보면 2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일단 이 2조 3천억에 대한 비용이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정부가 얘기하는 5,600만 명분의 백신을 다 구입하려면 실질적으로 1조 3천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 현재 확보한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이런 비용만 해도 한 8,5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외에 모더나나 뭐 이런 부분은 비용이 더 비싸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비용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세출 항목 조정을 위한 이 백신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제가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다음은 그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제 많이 앞서는 상황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저는 뭐 당 사무총장으로서 국민의당의 당대표이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께서 높게 평가해 주시는 분에서 이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현재 뭐 나라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큰 위기고 전환기라고 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제 의사 그리고 IT 기업의 CEO, 대학 교수
그리고 제도 정치권에 들어와서도 또 기성 정치에 맞서서 중도 실용의 어떤 정치를 굳건하게 갖고 있는 안철수 대표가 현재 부동산 정책이나 코로나 방역이나 이런 우리가 닥쳐 있는 아주 그 중요한 현안들에서 좀 합리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서울 시민들한테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높은 지지율에 특별하게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서울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비전과 정책을 다듬고 그것을 이제 조만간 점차적으로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적 예의고 도리다. 이렇게 해서 안철수 대표도 뭐 전문가들하고 지금 끊임없이 토론하고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그 선거 때까지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그 1위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런 추세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은 가장 강한 경쟁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말씀드려도 일단 시민들께서는 일단 이 코로나 문제를 제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서울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저는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서울의 어떤 그 4차 산업 혁명이나 뭐 여러 가지 어째 서울의 산업 경제나 뭐 이런 측면에 대한 기대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 나가면서 현재의 시민들께서 갖고 계시는 관심을 실제로 조금 더 기대치로 이렇게 바꾸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안철수 대표는요 야권 승리를 위해서 힘을 합해야 한다면서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대표 입당을 계속 거론하면서 압박하는 분위기고요. 100% 시민 경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민의당이 생각하는 단일화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이 부분은 이제 여야의 후보군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서울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방안이 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정치인들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간다면 저는 이제 단일화의 의미가 많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제1야당이기 때문에 제1야당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싶은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네. 지금은 제1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야권이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의힘만 가지고는 실제로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 또 진보 계층이긴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권의 실망에 등을 돌린 이 유권자층까지 다 야권의 지지로 끌어들이려면 그분들이 공감하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는 단일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짧게 질문 드리면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제 안철수 대표가 단일화를 끝까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단일화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안 대표께서 열려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합리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도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도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걸 걱정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어쨌든 이제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1야당은 무엇을 더 희생하고 더 과감하게 열려있는 자세로 갈 것인가 이것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저는 순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사면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고 난 뒤에 최고위에서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한 발 물러섰는데 야당의 이제 반발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 국민의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일단 사면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셨을 적에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 통합 차원을 저는 고민하셨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 당사자 반성이 우선이다. 또 뭐 당원이나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여당 내색을 왈가불가하면서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면이라는 부분은 저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정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의지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실질적으로 그 구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배경과 이유를 국민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책임 있는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이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조만간 인사청문 전국이 다시 시작이 될 텐데요. 특히 야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의원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그리고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고위공직자라면 도덕성과 자질
또 어떤 인간적인 품성, 그다음에 이제 정책 역량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징계나 이런 부분을 옹호하고 그걸 강조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시즌 3, 추미애 시즌 2라고 이렇게 야당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과감히 수사할 수 있는 이런 검찰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서 검찰 개혁을 다시 말씀하신다면 과연 그것이 국민의 입장에서 동의할 수 있겠는가, 또 야당 입장에는 동의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공수처장 후보는 일단 그 부분의 어떤 자질과 역량 이전에 네. 이미 여당이 공수처법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된 법에 의해서 지금 여당에 일방적으로 추천된 분입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 야당이 수용해야 된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 모순이거든요. 역량 이전에 제도 자체가 잘못된 제도에 의해서 추천된 분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네, 네. 네. 인사청문회도 이제 쉽고 편안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네. 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상임위 관련 현안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그 외통위 이제 소속이신데 오늘 20일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을 하게 되면 대미 외교부터 이제 새로운 그 판을 짜야 될 상황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곱지 또 않지 않습니까? 네.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할 그 외교적 과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 현 정부도 그 한국 외교, 대한민국 외교의 근본축이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반 동안에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많은 균열이 왔었다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새 행정부 맞아서 저는 한미 동맹 관계를 조금 더 굳건히 해서 기본축을 충실하게 세우고 네. 그 기본축 속에서 전 이제 한반도 주변 정세나 파악해서 저는 이제 대중, 대일, 대러 이런 외교들을 좀 펼쳐나가는 그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질적으로는 이 정권이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민족적인 어떤 관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북핵이나 이런 부분은 민족적인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관계 속에서 국가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저는 문제가 풀린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가적인 냉정함 속에서 국제사회의 연대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갔을 적에 저는 북핵 문제도 풀어낼 수 있고 또 북한도 정상국가로 이렇게 저희가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각오와 목표 새롭게 다지셨을 겁니다. 새해 들어 좋은 꿈은 혹시 꾸셨나요? 꿈은 꾸지 못했고요. 네. 다만 이제 전 늘 이제 정치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국민들께서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제 밥값 못한다는 질책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세비도 많이 받는다, 세비 많이 받는데 일도 못한다 이런 게 이제 너무 부담스러워서 늘 한편으로 제 가슴 속에는 그래서 밥값하는 국회의원이 되자. 이런 기조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이제 올해 소망이 있다면 안철수 대표께서 서울시장에 당선돼서 그거를 그 여세를 몰아서 야권의 혁신적인 재편 그리고 정권 교체 교두보를 놓는데 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네. 지금 각오와 표정을 보면 밥값은 충분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의정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